안녕하세요. 2022 정시 입시 결과 분석 및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부원장입니다. 네. 일단 2022 수능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PPT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고 그 다음에 PPT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 2024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이것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PPT 내용은 제가 숫자 수학 선생님이고 수학과고 수학을 좋아해서 모조리 다 숫자만 있습니다. 이제 이 PPT에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제가 수학과라 그렇습니다. 네, 일단 2022 수능 시험자 응시자 수입니다. 보시면 여기선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21년 6월, 9월, 11월 이 세 개가 이제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고요. 저 시험은 졸업생도 봅니다. 즉 3월, 4월, 7월, 10월 이 네 개의 시험은 현역들, 고3만 보는 시험이고요. 6월, 9월, 11월 이 세 개는 졸업생도 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현역은 자기 고등학교, 자기 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졸업생은 물론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 가서 신청해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안 보겠죠. 거기 가서 안 보면 어디서 시험을 봐야 되냐? 재수학원,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 신청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모든 졸업생이 다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고, 이제 독학대수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6월, 9월에는 좀 시험 보는 학생이 적습니다, 졸업생이. 실제로 2021년 6월은 57,000명, 2021년 9월에는 77,000명. 근데 수능은 모두가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13만 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고3이 되어서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죠? 그리고 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이런 게 있어요. 3월 성적이 마지막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3월 성적에서 1등급을 받아도 저만큼 숫자의 졸업생이 수능을 같이 봐요. 무조건 내려가요. 그냥 무조건. 거기서 안 내려가려면 진짜 현역이 정시 수능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안 내려가고 방어하는 거지 오르지는 않아요. 오를 일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 내려가면 진짜 열심히 한 거고 보통은 하나 이상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월 성적을 받았을 때 입시 결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2까지의 모의고사들 예를 들면 흔히 많이 고2쯤 돼서 이제 저는 수시는 글른 것 같습니다. 정시로 가겠습니다. 정시 파이터 선언을 딱 하거든요. 그럼 너는 성적이 어떻게 되니라고 하면 저 모의고사 1등급 나와요. 무슨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2 모의고사 1등급 나오니까 나는 이 정도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목표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나는 수시를 안 하고 정시를 하겠다. 물론 수시를 안 하고 정시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존재하고 이 주변에서 많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고2 모의고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고2 모의고사 1등급. 고2 모의고사 국영수 100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고2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졸업생 숫자 때문에 등급은 무조건 내려갈 거고요. 3월 성적이 끝까지 간다. 옛날 이야기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국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작년 1년간 봤던 시험이고요. 이제 국어도 수학도 전부 다 선택 과목이 생겨서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정문, 언어와 매체, 화작, 언매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두 과목이 있습니다. 화작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는 과목이고 언매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과목입니다. 언매는 문법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어렵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 대신 어려운 만큼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선택 비율은 대략 7대3 정도로 되고요. 제가 국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매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만점자 기준 표준 점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낸 것만 보면 6월에는 141대 146 5점 차이였는데 9월에는 124대 127 3점 차이 11월 수능에는 147대 149 2점 차이가 납니다. 언매가 어쨌든 조금씩은 더 어려웠다.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둘의 좀 난이도 차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차이 말고 좀 더 하나 지켜볼 숫자는 127, 149 이 숫자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점자가 127점을 맞았다는 건, 표준 점수가 127점이 나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웠다는 뜻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쉬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번 수능 좀 입시 결과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어 어려웠다고 진짜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국어 만점자 뭐 20몇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어려워서 국어 만점 표점이 149점입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살짝 수학 한번 보고 올까요? 수학. 이번 수학 만점자 2,800명이 넘어가는, 물론 이제 1등급 컷은 좀 낮았다, 준킬러가 많아서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별로 수학 어려웠다는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점자 표점이 147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어가 이렇게 불수능으로 어려워도 149고 수학은 그냥 무난하게 나와도 147이다. 수학이 표점이 엄청나게 높다. 수학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어 점수 이거를 보고서는 만점자 표점 이런 차이가 나고 국어가 좀 어려웠다. 어려운데 요만큼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거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이제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수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죠. 2021학년도까지는 가형과 나형으로, 흔히 말하는 문이과,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받고, 2022학년도,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이죠. 작년 11월 수능은 확통 미적 기하의 선택 과목 체제로 수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2020년권 왜 있냐? 일단 3월에 칸이 비어있죠. 저때 코로나가 터져서 모의고사조차 미뤄지는, 몇 명만 터져도 난리가 나서 그랬던 시절이었고요. 2년 지나니까 지금은 뭐 30만 명 터져도 그냥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때는 3월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4월부터 해서 쭉 진행돼서 봤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숫자는 비율이거든요. 가형 대 나형이 처음에 뭐 6월부터 보면 38대 61 뭐 이런 정도였는데 마지막에는 34대 65.7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략 한 1대 2 정도의 비율로 가형 대 나형, 나형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변화 추세를 좀 보시면 되는데 가형을 한번 보시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나형으로는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때는 가형과 나형을 따로따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가형은 당연히 이과생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받고 나형은 문과생들, 수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받죠. 그래서 등급 따기가 나형이 압도적으로 쉬웠습니다. 저 때 기준으로 치면 가형에서 4등급 받던 학생들이 나형 가서 시험 보면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고3 3월 시험을 딱 보고 가형을 망하고 나는 가형에서 대학을 갈 수가 없겠구나. 나형으로 바꿉니다. 나형으로 바꾸면 물론 확통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긴 했지만 그냥 점수가 등급이 잘 나와서 대학을 좀 잘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나형런이라고 하는 나형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시험입니다. 올해는 확통, 미적, 기하로 나눠서 보고 흔히 말하는 문과가 확통, 그 다음에 이과가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 3월에는 확통이 60%, 미적, 기하 합쳐서 40%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능 때는 확통이 51.7%, 미적과 기하가 합쳐서 그러면 48.3% 이렇게 돼서 오히려 확통이 줄고 미적, 기하가 늘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예전에는 가형 따로 나형 따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가형에서 못하면 나형 가서 점수를 잘 받는 게 가능했어요. 등급을 더 잘 받아서 물론 이과대학은 못 가겠지만 문과대학을 가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점수 체계가 바뀌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해서 점수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 확통을 선택했는데 수학을 못해요. 커버 쳐주지 않아요.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거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자 기준으로 점수를 보면 항상 확통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통을 하는 학생 중에 만점자는 있겠죠. 만점자가 있어도 불리한데 솔직히 만점자가 별로 없죠. 미적 기하는 공부를 다 많이 해요. 그래서 만점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점수도 유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확통하는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고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나는 확통을 보면 맨날 만점 맞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표준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려면 확통이 어렵게 나와야 되거든요. 확통이 미적 기하만큼 어렵게 나오면 만점자 표준 점수가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확통을 어렵게 낼 생각이 없어요. 확통을 어렵게 내면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아무도 안 풀고 찍고 잘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확통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점수에서 확통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나 수학 좀 하는데 하면서 미적이랑 기하로 갈아타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대학을 갈 거야. 그래서 실제 그 결과물이 확통이 줄고 미적 기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에서 말씀드릴 교차 지원 때문에 확통은 더 줄어들 예정이고요. 미적 기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점수 한번 보실까요? 표준점수는 어쨌든 확통은 계속 낮고, 그다음에 미적과 기하. 우리 학생은 이과 갈 건데 미적을 하냐 기하를 하냐, 표점은 어떻고 누가 유불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일단 표점은 이렇습니다. 6월에는 미적 대 기하가 146 대 145 1점 차이, 9월에는 145 대 142 3점 차이, 11월 수능에는 147 대 147, 드디어 똑같아졌습니다. 평가원은 미적이랑 기하의 표점 차이는 없애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1월에 맞춰졌는데, 이게 어떻게 맞춰진 거냐? 기하를 엄청나게 어렵게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3월부터 기하가 계속 낮아요. 몇 점이라도 계속 낮고, 시험지를 볼 때마다 학생들이 기하 쉽네, 만만하네. 그리고 기하 자체가 교과서도 얇고 문제집도 얇고 공간 벡터도 빠지고 그냥 양이 팍 줄어서 기하가 양이 적다. 기하 문제도 쉽게 나온다. 물론 표점은 조금 불리하겠지만 괜찮다. 미적을 하느니 기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작년에 기하 하자는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말 따라 기하를 했다가 망한 학생은 일단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기하가 그렇게 되게 쉬웠거든요. 쉽고 만만하고 할만하다라고 해서 기하로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평가원은 어쨌든 그걸 맞추려고 했고, 수능 기하를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냈냐면, 보통의 선택 과목 킬러는 30번 하나 하거든요. 근데 29번, 30번 둘 다 킬러 난이도로 냈고, 그래서 기하가 엄청 어려웠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 어렵게 낸 거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서 표준점수가 같아졌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어렵게 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거꾸로 기하가 더 어려워서 표점이 높으면 높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이대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기하를 하려면은 좀 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미적할까요, 기하할까요를 물어보면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묻습니다. 네가 기하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첫 번째, 도형을 좋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중학교 때 도형을 싫어했어. 근데 기하를 할 거야. 일단 뭐가 앞뒤가 안 맞죠? 물론 기하가 도형 감각으로 푸는 건 아니고 정의대로 푸는 거긴 한데, 그 정의대로 풀려고 도형이 막 앞에 있으면은 그걸 싫어하면 일단 못 풀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도형을 좋아하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미적과 기하가 내신에서 좀 반영이 다르거든요.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A, B, C로만 나오고 절대평가. 그리고 양도 적은데 2학년 때 내신을 하고 수학 1, 수학 2에 밀려요. 수학 1, 수학 2가 2학년 때 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중요해서 기하를 좀 공부를 덜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덜 한 상태에서 3학년 때는 미적분을 하나를 하고, 미적분은 수학 2를 해야만 할 수 있어서 2학년 때 못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미적분을 하는데 그건 일반 선택 과목이고 그건 상대평가라고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2학년 때까지 하고 내가 내신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신을 버릴지가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내신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미적분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미적분 공부를 그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양도 많고 상대평가니까 등급 따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기하를 선택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기하를 하려면 이미 내신은 버린 학생, 그래서 3학년 때 미적분을 공부하는 그 이중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기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적을 하면 유리한 게, 이제 수리 논술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되게 적게 뽑아요. 그리고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제 3학년, 2학년이면 수리 논술이 약간 여유가 있긴 한데, 논술을 선택을 만약에 좀 할 생각이 있다. 이미 나는 수시는 망했는데 교과로는 못 가는데 근데 논술은 좀 약간의 희망이 있을 것 같다. 수학 머리가 좀 있어서. 그래도 미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논술에 미적과 기하랑 확통이랑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확통은,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하기 위해 확통 공부를 한다, 이건 없어요. 근데 논술 준비하기 위해 미적과 기하는 둘 다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하를 살짝 공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미적을 아예 놓은 상태에서 나 논술 해야 되니까 미적분을 공부하겠다? 이것도 좀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엔간하면 미적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비율이 미적 대 기하가 40대 8, 한 5대 1 정도의 비율인데 저는 이 비율이 이번 수능 한번 맞아보고 났으니까 기하가 더 줄어들고 미적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2022학년도 2022년 얼마 전에 본 통계 결과가 안 나와서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은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통 이럼 이제 확통과 미적기하의 점수 차이는 계속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때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3점밖에 차이 안 나는. 이것도 확통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 평소보다. 근데 확통하는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확통하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작 엄매. 분명히 화작이 좀 점수가 좀 낮고 엄매가 점수가 좀 높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는 화작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뭔가 이상하죠. 화작 엄매는 자기가 점수를 잘 딸 가능성이 있으면 확률이 있으면 엄매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미적 기하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확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확통이 불리하대요. 확통이라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수학 점수를 못 받으니까 불리한 거지 확통이 불리한 게 아니다. 이런 건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사실 공부 많이 안 하시죠. 중등 때까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중등 때까지 영어를 쌓아놓고 고등 때 공부를 좀 덜 하시는 건데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90점까지 1등급, 80점까지 2등급, 70점까지 3등급인데 난이도가 이제 그럼 왜 절대평가로 바꿨냐? 1등급은 4%를 주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면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상해지고 막 영어가 너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1등급을 4%보다 좀 더 주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바꿨는데 그래서 2017년에는 10%가 1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에 너무 어려웠죠. 5.3%. 그래서 조금씩 쉽게 내서 7%, 재작년이죠 이제 12.66%라는 엄청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또 이제 영어 쉽다. 내가 또 공부를 안 했을까봐 또 작년에는 엄청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6월, 9월, 11월 하면서 5.5%, 4.8%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에는 6.25%. 엄청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는 얼마나 해야 되냐? 영어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 수시랑 정시가 좀 다르거든요. 내가 수시로 간다.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국어에서 2등급을 받으나 수학에서 2등급을 받으나 영어에서 2등급을 받으나 똑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수시 최저 등급은 영어가 맞추기가 쉬워요. 3합 5 이러면 1, 1, 3 이렇게 받을 때 수학은 3 좀 망하고 국어, 영어 1, 1 이런 식으로 채우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는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춘다. 영어부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정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영어가 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에서 2등급을 받으면 점수가 깎여요. 깎이긴 깎이는데 0.5점, 1점 이렇게 깎여요. 무슨 말이냐? 국어 한 문제 반 문제 3분의 1 문제 이런 거보다도 덜 깎여요. 그러니까 영어는 정시할 때는 되게 비중이 낮다. 수시할 때는 엄청 비중이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절대평가 과목이 영어 말고 한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도 이번에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어떠냐? 한국사도 3등급까지 받으면 만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부터 점수가 깎이는데 그럼 그때부터 점수가 많이 깎이냐?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청 조금 깎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시로 갈 때 한국사 엄청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이 작년까지 상대평가였는데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과생들은 관심 없을 과목이긴 한데 약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제2외국어 한문은 상대평가 시절에는 등급제일 때는 외고생들이 다 봤어요 당연히. 아무래도 문과생들이 보는데 그중에 외고생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했으니까 잘 봐서 등급을 잘 따요. 하지만 외고에는 아랍어가 한 학기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랍어를 잘하는 학생은 없어요. 근데 아랍어가 70% 정도 애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왜? 어차피 모두가 다 찍을 거기 때문에 다 찍어서 그럼 이제 50점 중에 오디션 다 찍으면 10점 맞을 것 같잖아요. 10점 맞으면 한 5등급이 나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찍었는데 5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2개 정도 더 맞아서 15점, 16점 맞으면 3등급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작년까지 상대평가일 때는 문과 학생들이 사탐 대신에, 학교에서 사탐 대신에 제2외국어로 바꿔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탐을 좀 하나 망했다, 제2외국어 좀 잘 봤다, 바꿔치기로. 그랬더니, 아까 아랍어가 70%라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2외국어 시험을 보자는 건지 찍자는 건지 이렇게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그거 바꾸고 났는데 그러면 아랍어 가서 다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랍어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아랍어 점수 15점 나오면 7등급 막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데 뭣도 모르고 아랍어를 신청을 그대로 한 학생들이 아직도 제법 많아서 아랍어 비율이 20%였어요.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왜 수학학원에서 아랍어 이야기, 왜 제2외국어 이야기를 하냐, 조금 뒤에 나올 건데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차 지원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제2외국어가 그렇게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문과에서 이제 더 이상 제2외국어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대는 또 지들 맘대로기 때문에 문과여도 제2외국어를 꼭 보라고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차 지원의 시대라고 적혀있죠. 이번 수능이 이과생들이 문과로 엄청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뭐 그거 얘기는 조금 다시 더 할 건데, 서울대 문과를 지원을 하려면 제2외국어를 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올해 조금 정보력이 좀 있고 공부를 좀 해놨다, 입시에 공부를 좀 해놨다 그러면 이과생이 미적, 과탐, 과탐 1, 2 하고 제2외국어로 봅니다. 이과생이 그걸 왜 봐요? 서울대 쓰려고요. 서울대 문과 쓰려고. 그걸 아는 학생만 본 거예요. 그걸 아는 학생만 보고, 모르는 학생은 당연히 이걸 안 보죠. 왜 봐요? 그래서 안 보고 서울대 문과를 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정확히는 포기가 아니죠. 몰랐으니까 놓친 거죠. 아는 학생만 제2외국어를 본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찍고 나와도 돼요.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 등급을 낮게 맞아서 막 7, 8, 9 맞아도 별로 안 깎이거든요. 그냥 수학 잘 보면, 다른 거 잘 보면 커버가 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 쓴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입시가, 특히 정시가 물론 다 맞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점수 순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과를 썼고 그 과를 쓴 학생 중에서 1등하면, 아니면 100명 뽑으면 100등하면 뽑히는 거지, 전국에서 1등은 좀 그렇고 전국에서 몇 등 했다고 뽑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입시 정보를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절대평가 과목들은 수시할 때, 특히 영어 수시할 때는 좀 챙겨야 된다. 그게 등급 따기 쉽다. 정시할 때는 솔직히 되게 덜 중요하다.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쓰는 게 좋다. 다른 과목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탐, 과학입니다. 과학은 8과목이고 1과목과 2과목이 나눠져 있어서 좀 따로따로 했는데요. 1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 좀 보실 숫자는 생명과학이랑 생명일, 지구일, 지구과학일, 이 둘이 61%, 62% 이런 식으로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생지하는 게 제일 많고요. 뭐 물리랑 화학은 저 정도의 비율을 있다. 그 다음에 2를 보시면, 2는 3월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3월에는 시험지 자체가 없고요. 4월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볼 숫자는 오른쪽에 합계를 한번 보실까요? 25,000명. 처음에는 2를 지금 강제로 지정해 놓은 학교가 서울대랑 카이스트거든요. 무슨 말이냐, 현역이 2를 선택을 4월은 현역만 보잖아요. 현역의 2를 선택을 했어요. 25,000명이. 그 학생들의 모든 생각은 나는 서울대 갈 거예요. 25,000명이. 하지만 서울대는 25,000명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나는 서울대로 못 가는구나를 금방 알아요. 금방 알고 바꿉니다. 6월에 25,000명인 건 재수생이 들어와서 그렇고요. 7월에 이제 현역들만 볼 때 2만 명. 5,000명이 줄어들었죠. 20%가 이미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학생이 사실 잘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 빨리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거면. 10월이 이제 현역만 보는 거거든요. 2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얘네들도 늦게 탈출하긴 했지만 잘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 때까지 해서 16,000명 정도가 봤는데 엄청 적은 숫자입니다. 제2외국어 본 학생들보다도 적어요. 제2외국어는 3만 명 넘게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2를 보는 거는 서울대밖에 없는데 이과 최상위권 서울대를 갈 학생들은 사실 의대를 갑니다. 솔직히 의대가 더 높고 의대가 더 원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2과목을 선택을 안 하니까 서울대도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대가 2004년부터 과학 2를 필수해서 폐지했습니다.
아직 2003학년도 지금 고3은 봐야 되는데 2004학년도부터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2003년부터 이번 2023학년부터는 정시에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2004학년도 고2죠. 지금 고2부터는 내신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PPT에 넣기에는 좀 별로여서 따로 드렸는데 2024학년도 대학 신입 입학생의 입학 전형 예고 서울대 따로 드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생각하실 거는 나는 서울대에 우리 아이가 갈 것 같지도 않고 왜 서울대 입시를 들어야 되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네가 서울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네.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서울대 입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좀 많아요. 서울대 입시 보고 다른 학교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입시 보고 문제는 고등학교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 한번 그 3쪽에 있는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문대학을 보면은 인문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대학, 문과인데 경제학부 보시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문과에서 경제학부 오려면 너 내신 때 미적분 좀 해놔라. 확통은 어차피 할 테니까 미적분 좀 해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미적 확통기하. 이과인데 확통 해서 들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권장 과목이 아니라 핵심 권장 과목이죠. 물론 서울대에서 이거 보고 핵심 권장 과목을 안 하면 안 받아주겠다, 원서를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뭐 권장 과목을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오피셜로는. 그런데 2023학년도 정시, 이번에 정시에 내신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내신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학생이 그 내신 그 생기부를 내면 입학사정관들이 판단을 해서 A, B, C라는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뭐 2명이 매겨서 A면 40점 만점, 뭐 CC면 3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고 그게 A냐 B냐 C냐의 그 기준은 또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알아서 A인지 B인지 C인지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00% 제 뇌피셜인데요. 핵심 권장 과목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C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장 과목을 안 하면 한 단계씩 까서 A는 B로, B는 C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혀 서울대에서 공지하지 않았고요. 제 뇌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C를 받으면, 그러면 그 C를 받으면 내신이 얼마나 반영이 돼서 얼마나 불리한 거냐? C를 받아서 그러니까 CC를 받아서 10점을 깎이면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니까 1등에서 2배수 뭐 잘라서 거기까지 해서 15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1등과 정시 꼴등이 15점 차이 나는데 내신 AA와 내신 CC가 10점이 차이 나요. 그럼 내가 정시에서 1등 성적을 받아야 CC만큼 깎였을 때 그래도 떨어질걸요 아마.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 안 했으면 서울대 정시 쓰지 말아라 라고 거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시 안 갈 건데요. 서울대 안 갈 건데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우리 서울대 가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걸 좀 강제로 지정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대진고에서 이과생들한테 확통하라고 엄청나게 강요를 했어요. 이과생들한테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확통해라 엄청나게 강요를 해서 실제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을 합니다. 왜? 확통을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나는 서울대를 갈 그게 아니다 도저히. 그럼 이과생이 확통을 할 필요가 없고 수학과제 탐구하면 돼요. 수학과제 탐구하면은 절대평가고 ABC 절대평가에다가 시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내신 과목 한 과목 더 공부할 때 공부 안 해도 돼서 다른 과목을 더 잘 볼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확통을 하라고 막 강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좀 학생 수가 많아야 등급이 좀 나오잖아요. 그 좀 몇 등수 좀 밀려도 막 5등까지 1등급 이거보다 10등까지 1등급 이게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서울대 입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서울대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 이런 뜻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과마다 보시면은 뭐가 핵심 권장 과목이고 뭐가 권장 과목인지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원하시는 과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서울대 정시는 못 가지 않을까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핵심 권장 과목은 쭉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5쪽을 한번 보시면 과탐에서 이제 예전에는 2를 무조건 필수로 하라 그랬는데 1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게. 물론 이제 2를 하면 조정점수라고 해서 3.5점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의미 없습니다. 저거 3점 더 받으려고 2를 할 거면 그 시간에 다른 공부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이익입니다.
무슨 말이냐? 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6쪽에 이제 과마다 어떻게 다 하라고 되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그 문과대학들은 제2외국어 한문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였고 아까 그다음에 이과는 조금 나뉘는데 뭐 되게 많은 과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 밑에 2-2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정말로 물화생지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가도 된다. 근데 1번에 있는 것 생지에서 들어오지는 마라. 생물과 지구과만 선택하는 학생은 안 받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갈 생각이 있으면 생지 말고 뭐 생물 물리나 뭐 물리 지구과학이나 뭐 화학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입시 변화들 때문에 탐구랑 이런 쪽에서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2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1국어보다도 적은데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서울대마저 이걸 놨으니까 이제 진짜로 아무도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해서 좀 이제 수능에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대로 2가 유지되진 않을 것 같다. 2는 안 하는 게 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잘 모르고요. 네, 그냥 응시자도 써놨습니다. 네, 뭐 사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윤, 사문, 그 다음이 뭐 한지, 세지, 윤사, 그 다음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뭐 정치화법, 경제, 뭐 이렇다. 네,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만점자끼리의 표준점수 비교, 만점자끼리의 백분위 비교 이게 같은 탐구, 그러니까 과탐끼리만, 사탐끼리만 비교를 했어야 됐거든요. 즉 과탐에서 이번에 뭐 지구과학 2 표준점수 77점 만점 받으면 엄청나게 높죠. 화학이 68점 제일 낮다. 화학 1이 제일 낮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원끼리, 투끼리 뭐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과탐끼리 비교하거나 이랬어요. 그 다음에 사탐. 사탐은 항상 쉽게 나오고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만점자 100분위로 보시면 되거든요. 만점자 100분위인데 저게 99, 100, 98, 97,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97이라고 되는 건 뭐냐면 만점자가 3% 근처였다는 얘기예요. 2.5% 넘어가고 3.5% 밑에. 무슨 말이냐? 하나 틀리면 당연히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 나온다. 근데 100분위 100이라고 나온 건 좀 어려웠다. 하나 정도 틀려도 뭐 괜찮다. 1등급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래봤자 사실 사탐끼리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왜 같이 실어놨냐? 다 얘 때문에 그래요. 교차 지원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젠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문과를 쓸 수 있습니다. 교차 지원이 아니라 그냥 제한이 없어요. 문과에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탐구 과목이 그냥 다르잖아요. 근데 과탐이 표준 점수가 높죠. 100분위도 높고. 그러니까 일단 탐구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과가 유리한 거예요. 점수가 그냥 높으니까. 그리고 수학은 그냥 이과가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게 아니라 이과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국어랑 영어는 그럼 문과가 유리하냐? 아니에요. 국어랑 영어도 이과생이 더 잘 봐요. 이과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물로 나온 올해 입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처음에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뭐 문이과 통합을 한다. 뭐 과탐, 사탐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 뭐 다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뭐 2018년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미적기하 또는 과탐을 할 거고 어차피 확통 플러스 사탐을 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수능 볼 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드디어 대학에서 되게 하나를 딱 하니까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과에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과생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과가 되게 없었어요. 아주 특이한 거. 반대로 문과생이 이과생에 특히 의대 같은 경우겠죠.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었어요. 문과생은 뭐 순천향대 의대 하나 정도. 물론 한의대는 좀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따로따로였어요. 나영에서 1등급 받으면 된다. 뭐 가영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과가 불리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면 대학에서 지원 자격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문과 대학들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와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 하지만 이과대학은 지원 자격이 아직 좀 있어요. 미적 또는 기하해라, 과탐해라라고 지원 자격이 있어요. 왜 있냐? 뭐 이제 대학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대학 와서 문과 수업을 듣는 데는 기초 지식이 없어도 된다. 그냥 와서 그때부터 들으면 돼. 이런 거였을 거고.
이과는 너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네가 지금 고급 물리 이런 걸 듣겠다고 안 될 텐데 라고 해서 제한 과목을 건 거고, 뭐 그거는 그냥 대학이 정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결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바뀐 게 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이건 올해 서울대 최초 합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 말 그대로 자유전공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문이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정원이 37명인데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35명, 그냥 전부 다라고 보면 되겠죠. 심리학과, 자, 심리학과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여기 있다는 건 사실 문과라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심리학과가 왜 문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사실상 통계학이고 수학과 아닌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과입니다. 심리학과가 그래서 9명 중에 8명이 이과생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이과거니까 라고. 간호대학, 얘는 원래 통합에서 뽑았던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뭔가 과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 그래서 19명 중에 16명. 의료학과, 원래 통합에서 뽑았던 곳입니다. 9명 중에 7명. 지리교육과, 이건 아무리 봐도 이과가 아니죠. 이건 아무리 봐도 문과에서 지리를 했어야 될 것 같죠? 근데도 7명 중에 5명이 이과생입니다. 미적기하. 영어교육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과생이 더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교육과 8명 중에 5명인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가족학 전공, 원래 뭐 공통으로 뽑던 곳이고, 국어교육과, 원래 이과생이 국어를 더 잘합니다. 체육교육과는 왠지 모르겠어요. 왜 절반이나 미적기하 됐지? 농경대사학부, 경제학부니까. 소비자학 전공, 공통으로 뽑던 데고요. 인문계열, 문과잖아요. 79명 중에 35명이 이과생입니다. 이과생. 경제학부, 원래 뭐 약간 이과 성향이니까 그렇고, 경영학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과생입니다. 이과생. 근데 여기 서울대를 썼다는 거는, 교차 지원을 썼다는 건 이미 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제2외국어를 봤다는 거예요. 이과생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들어온 거죠. 나 서울대 쓸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방금 자료는 서울대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공개해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정보를 까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울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다른 학교들은 정보를 안 알려줘요. 뭐 몇 명이 들어갔고 뭘 안 알려줘서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완전히 정보가 공개된 서울대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의대 입시나 최상위권 의대 입시를 좀 알고 싶으실 텐데 공개되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무슨 표냐? 교차 지원을 얼마나 했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 왼쪽 거는 진학사에서 조사를 한 거고, 오른쪽 거는 서울중등진학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서울중등진학회 자료는 좀 믿지 않는데요. 뭔가 좀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근데 뉴스 검색해보면은 제가 오히려 먼저 나오고, 왜냐면은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클릭을 유도하기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제목 장사하려고 저걸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마 진학사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빼고는 그냥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40%, 50%, 60% 이런 정도로 진짜로 이과생들이 문과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낮은 학교들이 몇 개 있죠.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왜 낮냐?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공부를 해서 제2외국어 신청을 했어야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비율이 낮고요. 성균관대는 왜 낮냐? 성균관대는 문과 캠퍼스는 저기 대학로 쪽에 있고 명륜에, 이과 캠퍼스는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동시에 못 가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화여대는 왜 낮냐? 여학생들이 이과 수가 적어서 낮은 거고요. 외대는 왜 낮냐? 외대 이과가 없죠. 좀 이과가 없어서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걸 하기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문이과 통합을 했더니 이과생들이 문과에 이렇게 많이 썼냐, 이걸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왜 많이 썼냐면, 예전에는 문과생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할게요. 문과생들이 공부를 덜하고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대학을 잘 갔어요. 대학 간판이. 가서 취업이 잘 되냐, 이건 좀 낮은 문제고, 일단 대학 간판을 따기가 쉬웠어요. 공부 경쟁하는 상대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 지원이 되니까 이과생들 입장에서 되게 그게 꼴보기 싫었을 텐데, 이제 내가 때보다 공부 많이 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어떤 일이 많이 생겼냐, 이번에. 크로스 지원,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를 쓰잖아요. 그러면 대학급이 한 급, 두 급은 올라갔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로 들어온 게, 고대 이과에서 서울대 문과를 갈 수 있다. 급으로 비교하면. 서울대 시립대에서 고려대 이과를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경희대 수학과에서 연대 신학과를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동시 합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숭실대 전기공학부를 붙은 학생이 연세대 사회학과를 붙었다. 숭실대 연세대 차이. 그다음에 경기대 전자공학과를 붙은 학생이 경희대 무역학과에 붙었다. 그런 식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학 서열 있잖아요. 그거에서 한 급간, 두 급간 정도를 극복을 합니다. 올라가요. 그럼 이제 문제는 거기 가서 이과 학생이 거기를 내가 가고 싶어서 갔겠냐. 아까 연대 신학과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과생이 갈 것 같지 않은 학과잖아요. 그걸 가고 싶어서 갔겠냐.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럼 왜 갔냐. 가서 복수 전공하려고. 가서 신학과는 어떻게 1학년 버티고 졸업할거만 따고 뭐 공대 쪽을 복수 전공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갔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차피 재수할 건데 대학은 하나 걸어놔야겠고 그냥 걸어놓을 거면 그냥 높은 대학 걸어놓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냐라고 하면은 뭐 하나로 대답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재수를 안 할 거고 복수 전공을 하려고 갔다. 그렇게 되면 일단 복수 전공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당연히. 대학을 좀 더 열심히 다녀야겠죠? 1년 정도 보통 더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과를 가서 복수 전공을 한다? 재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더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 문과 학생들이 경제 경영을 되게 복수 전공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래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복수 전공은 쉬웠냐? 문과끼리인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제 경영 인기가 많으니까 모두가 경제 경영을 지원을 하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학점 컷으로 자르거나 정원을 되게 작게 해가지고 복수 전공을 잘 안 받아줬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문과생이 이과로 복수 전공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복수 전공을 많이 한 이유는 아니 뭐 복수 전공 어차피 사람도 없고 누구나 가서 복수 전공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도 가서 복수 전공 해야지 하고 문과로 이번에 되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많이 갔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엄청나게 많이 학생들이 복수 전공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게 다 받아줄 것인가, 대학에서. 그 정원이 너무 많아서 혹시 잘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교차 지원이 분명히 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하긴 한데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최소한 1년, 그러니까 올해 고3은 뭐 이미 작년 따라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올해 고2 밑에는 좀 대학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복수 전공 진짜 다 받아주면 진짜 교차 지원해서 복수 전공해서 가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과생들이 문과를 다 먹었어요. 그냥 반 이상, 반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이과생이 다 가요. 그럼 이제 이걸 문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문과 입장에서는 진짜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와요.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과 프리미엄으로 문과가 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아니라 문과생이 공부를 안 해서 밀린 거거든요. 문과생이 공부했으면 문과생이 잘 봤으면 그냥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공부 많이 한 이과생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많이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과 가려고요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학생은 뭐 문과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왜라고 이제 일단 물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서 문과를 간다. 아니요, 이과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과를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저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면 예전에는 못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등급을 잘 따서 대학을 잘 간 게 맞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전체가 모집단이에요. 즉 수학 1, 수학 2 내신할 때도 전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수능 볼 때도 전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즉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갈게요 라는 말은 틀렸어요. 이젠 틀린 말이에요. 그럼 정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뭔가 수학을 못한 학생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서 대학을 편하게 갈 방법 이제 없어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미적, 기하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문과를 가서 내가 원하는 과를 간다 내지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학원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수시를 갈까요? 정시를 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수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교과형 수시랑 종합형 수시가 있습니다.
교과형 수시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내신 몇 등급 끝입니다. 내가 내신을 몇 등급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써서 내신 순으로 자르는데, 대신에 내신은 분명히 분당에서 내신 따는 거 힘든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내신 따는 거 쉬운 것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최저 등급을 좀 빡세게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교과형 수시로 가면 최저 등급을 좀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최저 등급 못 맞춰서 그 인원수만큼을 정시에서 대신 뽑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시 숫자가 조금씩 더 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교과형 수시는 말 그대로 내신 점수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중대에서 교과형 수시로 어디를 간다? 없을걸요? 네.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내신을 따기 힘들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합형 수시. 종합형 수시는 내신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전 학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활동들, 생기부 이런 거 보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형 수시는 조금 이 근처에서 많이 갑니다. 물론 종합형 수시에서 이제 고교 블라인드제를 실시를 해요. 학교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은 좀 가린다.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측에서는 뭐 그거를 우리는 블라인드제에 의해서 뭐를 뽑았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추측과 추론, 뇌피셜인 건데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고교 블라인드제를 해서 생기부를 쭉 받으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특목고, 영재고.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는 보면 구분이 돼요. 얘가 왜 뜬금없이 고급 물리를 했지? 뭐 고급 화학을 했지? 왜 이렇게 고급을 많이 했지?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특목고, 영재고는 엄청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블라인드제라고는 하지만 특목고가 대부분을 뽑히잖아요. 수시에서, 서울대 수시에서. 그 다음에 외고. 외고도 보면 알아요. 웬 프랑스어 회화, 뭐 고급 프랑스어 뭐 이런 거 외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고도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무슨 외고인지는 별로 알 방법은 없어요. 아, 외고구나 해서 끝나는 거지. 이게 과학고구나 해서 끝나는 거지. 여기가 무슨 과학고다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었는데, 근데 뭐 대원외고 같이 명문외고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골고루 외고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좀 애매한 급이 낮다고 해야 되는 그런 외고를 가는 거는 좀 비추를 많이 받았거든요. 가서 그냥 이것저것 시달리기만 하지 대학은 잘 못 간다. 그런데 고교 블라인드제 이후에는 그런 외고들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런 특목고들 빼면 일반고끼리는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구분을 하려면 할 방법은 있을 거거든요. 커리큘럼이 조금씩 특이한 과목들이 한두 개 있어서 그거를 막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 이런 걸로 이 학교가 잘하는 학교일까 못하는 학교일까 구분도 어느 정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이냐? 하려면 할 수 있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들이 고정으로 좀 되게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쪽은 해요, 그거를. 그래서 수시 비율이 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가던 학교는 계속 잘 가고 못 가는 학교는 계속 못 가고, 물론 이제 블라인드를 해서 몇 년간 못 가던 학교들이 처음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긴 해서 그런 게 늘어나긴 했는데, 서울대가 이 정도거든요. 무슨 말이냐? 연대, 고대 밑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로 이제 학종에서 일반고를 안 뽑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종합형 수시로 가는 게 좀 쉽지 않아졌다. 이쪽에서는. 블라인드제가 서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고들이 수시 망했다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블라인드제가 분명히 효과는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기준으로 분당에서 수시를 얼마나 보냈냐, 서울대는 종합형 수시밖에 없습니다. 교과형 수시가 없습니다. 서울대 같은 기준은 52명, 2020년에 52명을 보냈다가 2021년에 합쳐서 37명, 2022년에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49명이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은 서울 수시는 유지되고 있구나, 서울대는. 다른 데는 블라인드 때문에 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아니면 정시잖아. 이제 정시는 옆에 놀고 있는 내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졸업생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 공개된 자료는 2020학년도 재작년이거든요. 그때 수능 결과가 공개된 게 있는데,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의 비율, 정시 입학생 중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공개가 됐거든요. 서울대는 62.3%, 연세대는 68.7%, 고대도 68.1%, 한양대가 80%, 성균관대가 70.5%, 서강대가 67%,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의대는 공개는 따로 안 했는데, 의대별로 공개는 안 했는데, 의대는 당연히 이거보다 높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생이다. 이게 이제 분당과 강남 쪽, 이쪽은 분명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내신을 못 따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설명회를 분당이 아니라 제가 제 고향 가서 했다거나 분당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했다면 지금 어디 정시 고민하고 있냐고 다 때려치고 수시에 올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정시로 가는 건 불가능할 거야. 올해는 못 갈 거야. 내년에 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분당 쪽은 학생들이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해요. 아무리 현역이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불리한 건 맞아요. 왜 불리하냐? 애들 말로는 학교에서 나를 공부 못하게 괴롭힌다. 방해한다. 내가 정시를 한다는데 학교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뭐 어쩔 수 없어요.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뭘 시키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현역이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N수생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그냥 반 이하로 줄거든요. 뭐 반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3분의 1도 못해요. 실제로 이제 인강들 많이 듣는데 고3쯤 되면은 거기 보면 인강 커리큘럼이 쭉 있잖아요. 그거 고3 컬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재수생 컬이에요. 뭐 3월까지 개념, 아니 2월까지 개념하고 3월부터 뭐 6월까지 문풀하고 7월부터 모의고사 본다? 그거를 따라가는 건 재수생. 현역은 그거에 뭐 반이라도 따라가면 다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시로 이제 현역 정시로 가겠다. 그러려면 진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내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간 졸업생과 경쟁을 한다. 내가 서울대가 목표야. 그럼 서울대생이랑 경쟁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대가 목표야. 연구대생은 다 어차피 서울대 가려고 반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한다. 라는 마인드를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를 처음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이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집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선생님은 그만큼 해서 서울대 갔다는데 너는 이 꼴이 뭐냐라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전달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그 설명회는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 놀 때 그때 한번 다시 해서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그래서 공부 방법이야 뭐 다시 이야기를 한다지만 어쨌든 마인드는 내가 현역 정시로 갈 거다. 그럼 경쟁 상대가 졸업생이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 두고 하셔야 되고요. 물론 분당에서 진짜 잘 하긴 하거든요. 분당에서 잘한다는 게 수시로 가는 것보다 정시로 훨씬 많이 가요. 진짜로. 강남 이쪽도 정시로 훨씬 많이 가요. 졸업생이 껴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은 낙생고 뭐 19, 수시 둘 정시 17에서 19명 갔더라고 하잖아요. 그 17명이 현역일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낙생고 19등까지 서울대를 간다. 이게 아니고요. 졸업생이 몇 명 있는지는 안 알려줬지만 그거보단 적게 갈 거예요. 대신에 뭐 의대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등수 밑에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건 맞겠지만 그래서 낙생고가 뭐 2 플러스 17로 갔다. 중앙고가 5 플러스 9 14명이 갔다. 뭐 대진고가 4 플러스 7 11명이 갔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전국 52건. 그 52건은 특목고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낙생고가 일반고 중에서는 2등인가 했습니다. 엄청 대단한 거죠, 진짜. 네. 중앙고, 대진고도 뭐 일반고 중에서는 엄청 순위권인 거고 다 합쳐도 52건. 그다음에 뭐 서영고가 정시는 발표 안 했는데 수시 6명 갔다. 뭐 늘푸른고가 3 플러스 3, 야탑고가 5 플러스 0, 태원고가 4 플러스 1, 순회고 2 플러스 3, 영덕고 3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고 있거든요. 뒤에 학교들은 뭔가 수시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뒤에 학교들은 수시가 챙기기 쉬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낙중대 내신 따기 힘들고 나머지는 내신 따기 쉽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낙중대에서는 정시로 많이 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시로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이제 자세한 입시 실적들 이런 거는 추후에 일반고 가이드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중3들 고1 지원할 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우리 학생이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이쪽은 정시로 가는 게 맞고요. 지방 쪽에서는 다 때려치고 수시에 올인을 합니다. 교과에, 내신에. 그래서 내신을 1.0에 가깝게 맞춥니다. 그리고 교과형 수시를 쓰고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최저를 맞춰서 다시 수시를 써서 갑니다. 수시가 현역만 가는, 물론 많은 학교가 현역으로 제한을 건 데도 있는데 재수생들도 수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쓸 수 있는 수시 알아봐서 재수생이 수시로 써서 교과형으로 간다. 내신 성적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신 성적은 내가 받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최대한 잘 따놓고 수시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법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다시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